네,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상시 우리가 경제 보도 나오는 뉴스와 달리요. 좀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특히 이제 과거 기성세대들이 박정희 시대에 대한 어떤 향수를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그다음에 특히 경제사학자로서 좀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어떤 향수는 저는 우리 사회가 꼭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고요. 사실상 박정희 모델은 생명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은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생명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박근혜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뭐 존경감 이런 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부녀지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박정희 모델을 사실은 21세기에 사실 이 불러냈고, 근데 그게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2016년 4분기에 전체 가계 중에서 한 60%가 가계소득이 감소할 정도로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이 모델을 딸이 그러니까 사실 매장시키는 하나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역설이 사실 벌어졌습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시스템을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본 모델을 그대로 그냥 모방을 한 겁니다. 근데 일본 모델하고 하나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모델은 식민지형 일본 모델이라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민지는 기본적으로 분단 체제에서 비롯되어진 거죠. 분단 체제로 기결되었죠. 식민지를 우리가 겪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나라는 분단이 될 수가 없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 박정희의 하나의 그 통치 체제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분단 체제로 인해서 박정희 시기에 어떤 통치 체제가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분단 체제의 어떤 기초한 하나의 식민지형 일본 모델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박정희 이 모델은요, 국민들 그러니까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약자층들을 많이 희생시켜 가지고 일반 국민, 농민, 중소기업인들을 희생을 시켜 가지고 소수가 재벌 자본과 그다음에 이 군사 권력자들이 이익은 그러니까 독점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전문가들은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소수가 그러니까 독점하는 영어로 하게 되면 크로니즘, 정실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요. 이런 하나의 소위 말해서 불공정한 하나의 시스템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사회 속에서 박정희의 장기 독재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었었고요. 민주화 세력들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제기했던 문제가 재벌 개혁으로 이어진 것도 이 군사 정권하고 재벌하고는 쌍생하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자본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은 바로 박정희 시스템을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하는 길이고 박정희 시스템을 청산하는 길은 분단 체제를 청산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또 식민지 우리가 유산을 청산해야지만이 가능한 이런 역사적인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박정희 신화의 근거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날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했죠. 그래서 1979년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었던 자신의 수하였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총탄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18년이라는 기간을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했었죠. 이 장기 집권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추억들 때문에 기성세대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굉장히 향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가 잠깐 소개한다면요, 이렇습니다. GDP,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 지표죠. GDP가 박정희 시대 때니까 한 30배 증가했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단위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한 22억 달러도 안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한다면은 뭐 2조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은 참 작은 규모죠. 그다음에 1인당 GDP도 100달러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시대 때 79년도에 한 1,700달러.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죠. 즉 기본 단위가 작다 보니까는 성장률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성장해도 그러니까 100달러도 안 되는 상황에서 100달러만 증가해도 2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 2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200%가 성장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액도 보게 되면은 그 같은 기간에 367배나 증가했습니다. 박정희 이 통치 기간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조업하고 수출,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 이게 박정희 시스템의 현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하나의 이 요소들입니다. 재벌 자본, 제조업, 수출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 하는 거예요.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제조업하고 수출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속에서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는 22억 달러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0%가 넘을 정도로 사실상 그러니까 농업사회 같은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럼 농업사회 다음은 바로 산업사회잖아요. 산업사회의 우리가 핵심적인 경제활동은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을 그러니까 육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나라나 근대화 과정에서 다 제조업을 육성했던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인구도 작지요. 거기다 뭐냐면 1인당 소득도 작아요. 그럼 결국 뭐죠? 내수 시장이 작다는 얘기죠. 내수 시장이 작으면은 결국은 제조업 제품을 많이 만들어도 국내에서 다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은 수출로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어느 나라나. 대만도 그랬고요. 옆에 나라에 그러니까요.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차이는 뭐냐면 거기에 재벌 대자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개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 삼성, 현대자동차 보게 되면 다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의 주력 부대는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요. 근데 옆에 나라인 대만은 수출의 주력 단위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입니다. 그 차이가 이제 우리가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률하고 제조업 성장률, 수출 증가율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의 우리나라 경제 당시의 상황으로선 우리가 하나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방식은요, 사실 전통적인 시대, 우리나라 전통 시대라면 이제 조선 왕조 말기죠. 조선 왕조 말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즉 뭐냐면 조선 왕조 말기,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많이 접했을 법한 얘기들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쌀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도 특히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토지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는 단위 경지당, 그러니까 그래서 한 평당, 예? 한 평당 그러니까는 수확량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높았었어요. 높다 보니까는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어진 땅덩어리 안에서 살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부양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식량이 그러니까 공급이 돼야지만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증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뭐 높은 건 여러분들 서양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많이 증가하다,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그러니까는 사용할 수 있는 경지는 자꾸만 줄어들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토 면적은 제한되어 있는 거니까요. 인구가 근데 빠르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력은 굉장히 많고 토지는 굉장히 적은 이러한 조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 말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가 굉장히 희소하니까요. 토지에 대한 우리가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보게 되면은 토지, 땅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한을 많이들 갖고 있는 이유가 과거 특히 기성세대일수록 자기 땅 한 평 갖는 거 이걸 굉장히 그러니까 농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의 갈망했던 이유가 이 땅이 기본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노동력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생산자들 민중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잠깐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으로 1592년에 우리가 발발했죠. 7년 전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7세기 1600 우리가 30년대 또 병자호란을 겪게 되죠. 청나라의 침입으로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 질서는 완전 붕괴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상징되어지는 국가가 왕이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선조가 그러니까요. 즉 뭐냐면 왕의 존재 이유는 기본적으로 백성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 혼자 살겠다고 먼저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왕의 정통성은 완전히 붕괴돼 버리죠. 자신의 할 역할을 안 했으니까요. 우리가 한국 전쟁 났을 때 이승만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철교 폭파시키고 그러니까는 야반 도주했던 거나 똑같은 하나의 장면인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국민들이 없는 그러니까 백성이 없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가가 그러니까 당시에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국가 질서가 붕괴되어지면서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공백을 힘의 공백 지역은요. 지배층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 지배층들은 근데 우리가 조선 전기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조선 후기 양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누가 실세로 등장합니까? 외세가 실세로 등장합니다. 외세가. 특히 청나라가 실세로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볼 때는 왕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왕의 권위는 다 바닥에 떨어졌고, 예? 바닥에 떨어지고,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존경도 못 받고, 권위도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배층들이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그러니까 하나의 사유화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을 유일하게 위협하는 위협하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외세였던 거예요. 외세. 그렇죠? 그러니까 외세한테만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자신들의 세상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때부터면 얼마입니까? 1600년 전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면 벌써 우리가 몇백 년이 흐른 겁니까요? 예?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400년이 되는 것이고 2000년 이후에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한 420년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왕조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식민지 권력. 소위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예? 조선 안에서 그러니까 지배층들은 누구였습니까? 일본에 그러니까는 기생을 하면서 예? 외세에 그러니까 기생을 하면서 조선의 민중들을 그러니까 탄압하고 억압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존재로 전락을 하잖아요. 분단 이후에는요. 해방 이후에는요. 남북이 분단되어지면서 예?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가을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 욕구가 나온 것도 이 검찰개혁을 제가 우리나라의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우리나라 경찰 검찰은요 굉장히 기형적인 하나의 존재입니다.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검찰 조직, 경찰 조직은요. 식민지 시기에 그러니까는 경찰, 검찰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식민지 시기의 경찰, 검찰은요. 일본의 경찰, 검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건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는 조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냐면은 주로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서양의 정상적인 경찰, 검찰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민들을 그러니까 억압하고 통치하는 하나의 이런 대상으로 있다 보면 그 버릇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권력은 기본적으로 저는 식민지 권력에 그 연연을 두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하나의 배경입니다. 근데 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지배층들이 외세만 눈치를 보는 이 지배층들이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거예요. 사리사욕 채우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토지를 다 그러니까 자기 사유화시키는 토지 집중 많이 들어보셨죠? 국사 시간에요. 그렇죠? 토지를 집중하니까
농민들은 다 토지를 빼앗기고 자기 경작 농민들을 빼앗기고요. 더 살기 힘들어지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죠. 그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땅덩어리는 자꾸만 적어지는 상황 속에서 경작할 땅은 토지는 그러니까 잠깐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 적은 토지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생계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농민들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가족 노동력들이 있겠죠. 대개가요. 노동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수입이 많이 생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곡물 생산보다는 상업작물이 보다도 수입이 그러니까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상품 생산, 상업이 발달한 뭐 이런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의 생존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의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국가 질서가 붕괴된 상황 속에서 조선을 개혁하자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흐름이 뭐였습니까? 실학파, 북학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주장들 한번 봐보세요. 실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되게 주장했던 게 뭡니까? 여전제, 균전제 이게 토지 개혁이었어요. 토지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는 기본적으로 농민과 그 다음에 국가가 공동 소유하는 이런 형태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배층들이 다 사유화시켜 버리다 보니까 농민들도 살기 힘들고 국가도 그러니까는 빈곤해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개혁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여전제나 균전제가 바로 뭡니까? 토지를 평균 다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농민이 균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학파 같은 경우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박제가 같은 분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박제가의 여러분들 북학의라는 책을 아마 저수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주로 상공업 활성화 그리고 해외 무역 이런 거가 있었어요. 왜? 농민들이 그러니까는 적어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땅을 가지고 최대의 수입을 만들려니까는 상업작물들을 많이 재배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상업작물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소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팔아가지고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곡물도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국내 시장은 굉장히 작다 보니까는 해외 시장이 그러니까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 해외 무역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연적인 하나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경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제가의 북학의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지금 설명한 걸 그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학의에 예를 들어서 통강, 남절, 강상, 박이 이게 한자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게 들릴 텐데요. 거기 내용을 이 통강이라는 데하고 남절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상박이라는 것은 상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라가 작고 백성이 가난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려면 결국 뭐냐면 이걸 해결하려면 상업을 유통시키고 공업의 혜택을 주고 상공업을 그러니까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제조업이 뭐예요? 예? 부흥시키고 그다음에 상공업을 부흥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통상이 해외하고 통상 왜 국내에다가 다 그러니까 팔 수가 없으니까요. 상공업 제품은 그러니까 개인이 다 소비하기 위해서 되게 만드는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상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조업, 수출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런 걸 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이것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개방, 시장 개방 이런 것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이미 조선시대 말기에도 그랬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러한 개혁이 우리가 실패를 하죠. 왜? 지배계층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요. 자신들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앉았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농민들이 더 이상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벌어진 게 농민전쟁이었었죠. 대표적인 것이 동학농민전쟁이었었죠. 그렇죠? 동학농민전쟁에서 농민들이 그러니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이 패전개혁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요즘으로 얘기되면 우리가 동학농민군들이 점령한 지역의 해방구죠. 해방구에서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조선 후기에 조선 말에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그러니까는 이 생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가 그냥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던 거죠. 처음 뭐냐? 신분제 폐지. 신분제 폐지.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가 근대 사회로 가는 데 속에서 어느 나라나 다 우리가 겪었던 거잖아요. 정치 부정 척결, 지배계층이 그러니까 독점하고 국가 질서를 피폐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척결한다는 거고, 대부민이 뭡니까? 부자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뭐 권력을 갖고 있고 부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투쟁, 반일본 투쟁, 외세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조선 농민의 그러니까는 이 어려움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토지개혁, 토지를 그러니까는 모두가 균등하게 나눠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전쟁에서 당시에 그러니까 생산자 농민들이 지향했었던 하나의 새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백성 전체가 다 신분해방이니까는, 신분제 폐지니까는 신분적으로 다 평등한 사회. 우리 오늘날 사회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법 앞에 평등한, 그게 우리가 근대 사회의 특성이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경제적인 평등까지 그랬던 거예요. 왜? 토지에 대한 평균 문장, 토지를 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나눠서 경작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평등까지 그랬던 거예요. 신분적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까지 지향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서양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부르주아 사회로, 부르주아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넘어갔지만은 그런 점에서 공동체적인 사회 질서를 지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서양처럼 소위 말해서 상공업 발전이라든가 시장 개방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지향을 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전통 사회가 지향한 길은요, 서양 같은 경우는 대개 영국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였었다면은 우리는 뭐냐면 개인주의하고 공동체주의가 결합된 하나의 이건 새로운 실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과는 다른 독자적인 근대화의 길이었었고요. 이게 결국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이게 좌절된 거예요. 좌절된 겁니다. 지금 우리 보게 되면은 남한은 자본주의, 북한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고, 그게 바로 보겠습니다. 전통적에서는 공동체주의고, 남한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시켜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가 전통적인 시대에도 우리가 지향을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일본에 의해서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 얘기는 좀 우리가 가고, 자, 박정희 정권을 가지고요.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성장했다는데, 박정희 정권이 1961년부터 시작했죠. 79년까지 여기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지금 여기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요. 제조업의 성장률입니다. 근데 제조업 성장률을 박정희 이전, 그러니까 1953년은 뭐죠? 한국전쟁이 그러니까 끝난 해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1961년까지 보게 되면은 성장률을 제가 점을 이렇게 쭉 이은 거예요. 평균 증가 추세를요. 파란선 증가 추세나 기울기가 같잖아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제조업 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은 박정희 이전이나 이후나 심지어 조선 전통 시대나 조선 말이나 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 박정희식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박정희식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제조업을 가지고 했다는데, 자, 제조업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다 할 때요, 일반 사람들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성장하려면 딱 두 가지 방식만 있으면 됩니다. 자,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노동력을 많이 사용을 하면,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일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많은 원료들을 사가지고, 중간재들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생산품을 만들게 되면은 기업은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즉, 이런 그 성장을 하려면요, 노동이나 자본 같은, 이걸 이제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이걸 많이 투입을 하면은 생산물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물은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동원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선진국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선진국은 똑같은 노동.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노동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노동력이 5명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럼 어느 게 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은 겁니까? 5명 투입해서 만드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생산성이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경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진적이냐, 이걸 우리가 결정하는 요소인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 때 제조업의 생산성,
생산성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요 시기만 잠깐 빼놓고 다 마이너스잖아요. 다 마이너스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때는 이제 전두환 정권 때고요. 그러니까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주로 뭐냐?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성장이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이나 자본을. 예? 노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값싼 노동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그러니까 동원하게 뒷받침해 주면 되고. 자, 자본을 근데 어떻게 동원했냐? 자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기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본을 얼마나 동원하냐가. 근데 박정희의 특성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박정희가 우리가 했던 것은 뭐냐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가 1960년이고요. 여기가 1980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뽑아놓은 거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명목 대출금리라는 게, 우리가 명목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되면 만약에 1.5% 정기예금 금리를 받는다. 그게 이제 명목금리인 거예요. 이 사채금리라는 것은 사채시장에서 적용하는 금리. 사채시장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네? 물가상승률이요. 자, 우리가 이래서 은행에서 내가 1년 동안 예금을 하게 되면 1.5%의 예금 이자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100만 원을 예금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15,000원을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5%면요. 그런데 물가가 만약에 2%가 올랐다고 해보세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내가 1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1년 후에 물가 상승률이 2% 오른다는 얘기는 102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1년 동안에 예금을 하게 되면 101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15,000원 이자 붙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금을 해가지고 15,000원 이자 붙은 거 가지고 그 물건을 못 사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금을 안 하죠. 이럴 때는요. 그냥 지금 사버리죠.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소비하는 것을 유보한 것에 대한 하나의 보상입니다. 보상인데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그 이상은 보상받아야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니까요. 나중에 예금을 하는 게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인데, 자, 기업들이 적용받은 금리가 여기 시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 은행을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요, 오늘날 대기업들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왜? 그만큼 뭐냐면은 은행들의 돈은 귀하다 보니까는, 예? 대개 중소기업들은 사채시장 가서 많이들 금리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자,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그냥 은행에서 그러니까 돈을 대출받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이익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의미 속에서 그 엄청난 그러니까는 이 금융 지원을 오늘날 대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은행이 사실상 밑지고 그러니까 소위 돈 장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은행은 그걸 어디선가 보상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 누구한테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고객, 소비자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러니까 더 이제 그걸 이제 보상받을 수밖에 없죠.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간다든가 예금 금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낮게 간다든가 해가지고요. 예?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재벌 대기업들한테 오늘날 재벌 대기업이 된 이런 기업들한테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를 그러니까 일단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은행 돈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였던 거예요. 은행 돈 쓸 수 있는 하나의 그 자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박정희 시스템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박정희 시대 때 고도 성장이 이루어진 게 되게 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집니다. 60년대 전반기에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해요. 60년대 후반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0년대 후반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당시에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 중심은 당시에 미국이었었으니까요.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으면 월남전, 베트남 전쟁을 지금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을 때, 그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60년대 말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전에서 그러니까는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색이 짙어지는 거니까. 그 엄청난 이 덩치 큰 이 나라가 아시아의 그러니까 저기 조그만 나라한테 패배해가지고
쫓겨나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밀려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이왕이면 좀 폼나게 좀 후퇴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이었었는데 69년 7월 달에 이제 아시아에서 자기들 이제 그러니까는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 이걸 선언을 합니다. 예? 이제 자기 빠져나오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군사 개입을 안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해요. 자,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계기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박정희는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 미군이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안보상 커다란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상태가 도래할 거다 이거예요. 북한하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박정희가 시도한 것이 뭐냐면 그해 10월 달에 3개월 후에 삼선 개헌이요. 당시에는 4년,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었었고요. 4년이면서 2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8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번까지 하도록 그러니까 당시에 엄청난 그러니까 반발을 야당의 반발 심지어 집권여당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발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71년에는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서요.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국회까지 해산하고요. 계엄령 선포를 하고 국회까지 해산을 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러고 나서 이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유신헌법은 뭐냐? 자기가 종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법이었던 겁니다. 예?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국회가 만약에 개헌하고 있으면 통과가 어려울 테니까는. 예? 그러니까 국회도 해산시키고. 그래가지고 소위 해서 종신, 평생 집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재 권력을 이제 그러니까 수립하게 되죠. 사실상 한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이 유신체제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은 사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학생들이라든가 소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불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전개가 벌어지게 되죠. 예, 유신체제 저항을 해가지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소위 자기가 종신 통치를 하겠다는 이런 논리가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초로 삼고 있는 국가 속에서 민주공화정을 그러니까 헌법에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분단 때문이었습니다. 분단을 악용한 거죠. 안보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한국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하면서 갑니다. 거기에 그런 거를 만드는데 이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있죠. 저희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누구죠? 김기춘이요. 비서실장으로도 다시 컴백했다 그랬었죠. 이제 이 유신헌법을 그러니까 만드는데 개입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제 박정희의 유신 체제는 기본적으로 분단 때문에 사실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그나마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우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분단 때문에 그러니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과 민주주의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단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세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정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문제하고 동전의 양면성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억압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로부터요. 그 저항을 그러니까 저항 속에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힘으로 일단은 누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자꾸만 지지도는 인기는 떨어질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소위 금권 선거, 돈을 동원한 선거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금권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어디서 가느냐? 돈을 재벌들한테 그러니까는 받는 거죠. 재벌에 성장하고 유신 체제는 그러니까 사실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재벌은 기본적으로 이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합니다. 중화학공업화를요. 우리는 제조업은 우리가 경공업하고 중화학공업으로 나눠요. 근데 경공업은 사실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산업이죠. 근데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선박을 만든다든가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옷 같은 걸 만드는 이런 거 하고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 중화학공업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덩치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재벌 중심 경제 체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 재벌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사실 재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작았었어요. 오늘날 재벌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973년에 바로 뭐예요? 유신체제를 만들고 나서 이 방향이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선언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선진국가에서는 중화학공업이 공해산업이라 해가지고 빠져나간 틈을 거기에 이제 뛰어들어가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는데 문제는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동네 슈퍼마켓 정도 이렇게 수준에다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중화학공업은 뭐냐면 백화점 같은 이런 사업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동네 슈퍼마켓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백화점 하자 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거 할 돈이 없죠. 그 돈이 없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슈퍼마켓 경영하고 백화점 경영은 기본적으로 경영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거죠. 그 당시에 뭐냐면 재벌 기업들이 박정희가 청와대 불러가지고 중화학공업을 해야 되냐? 아, 중화학공업 좋죠. 각각 좋은데 문제는 우리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럼 뭐 해줄 거 지원해줄 거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이 중화학공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에 그러니까는 그 이 사업을 하는 재벌 기업들한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원하냐? 대표적인 게 정책 금융 지원이요. 대표적인 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돈 지원이요. 네? 돈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조세 지원도 해 주고요. 세금도 깎아 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금융 지원해 주게 되면 그걸 어디선가 그러니까 메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메꿔요? 그냥 중소기업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메꾸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요. 조세는 결국 뭐예요? 정부의 수입이잖아요. 수입의 원천인데 그걸 혜택을 주게 되면은 그걸 어디가 메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한테 그걸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성장을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희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정책금융이라는 말하고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같이 어두운 측면인 이게 같이 돌아가고 이제 있고요. 박정희 시스템을 소위 말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전략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는데 그 산업정책의 이면은 또 뭡니까? 정경유착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어진 성장의 우리가 이면에는 뭐가 있냐? 부정부패가 그러니까 만연한. 이게 돌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고 한국과 대만하고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화학공업 육성한 덕택으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이렇게 증가하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공업의 비중은 작아지겠죠. 작아지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옆에 나라인 대만하고요. 한국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OECD 국가들에서 제조업 제품의 수입 중에서 한국과 대만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OECD 국가들은 선진 국가들이었었죠. 거기다 우리가 수출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데 보게 되면 대만이 더 위에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만보다 더 잘한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했고 대만은 이런 중화학공업 덩치 큰 거 되게 어떻게 했느냐? 국영기업으로 했습니다. 왜? 저는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그 혜택을 재벌 기업들이 하게 되면 재벌 그 가족들이 다 이익은 다 먹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국영기업으로 중화학공업을 되게 육성을 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OECD 이 중에서 이건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중화학공업만 띄워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중화학공업하고 대만의 중화학공업하고 비교해 되면 대만이 훨씬 더 그러니까 OECD에서 시장 점유율도 높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더 잘한 것도 없어요. 옆에 나라인 대만보다도요. 자, 이 차이가 여러분들 97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터졌었잖아요. 외환위기 때 대만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습니다. 왜 작은지 아세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 국가에 있었기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부족해서 외환위기 터졌던 거고요. 예? 반면에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 값이 폭등을 하죠. 외환위기 터지면서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무역 흑자를
국가 나라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많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대만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그게 바로 대만의 그러니까 이 산업화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하고 하나의 차이도 그러니까 큰 차이도 거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 시대 그러니까 금리 수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다 이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사채 실질금리인데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그러니까 건데 보면 은행의 실질금리라든가 수출금의 실질금리, 은행 실질금리 다 이게 다 마이너스로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정책금융이 예금은행에서 은행들의 그 예금은행 중에서 총 대출금 중에서 여기 봐보세요. 이게 100% 선이거든요. 100% 이상이니까 정책금. 정책금이라는 건 뭡니까? 은행들이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대출해 주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입금을 받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실질금리로요. 자, GDP 대비로도 계속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지원을 이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 특혜의 규모가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것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규모가 이 금융 특혜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이걸 지대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죠. 참고하시고요. 근데 조세 지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전략 산업들을 하는 소위 중화학공업에 그러니까 그 진출하는 오늘날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서 세율도 그러니까 세금을 삭감을 해줬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해주냐면 한 절반 수준을 뚝 떨어져 낮춰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다른 제조업에서 그걸 이제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하는 제조업들에서 그러니까 피해가 걸려오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우리가 육성이 안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달한 이유가요. 거기다가 대표적으로 박정희 시대 때 그러니까 이 금융 특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요. 1972년도에 어떤 거죠? 우리 유신 체제 우리가 성립하는 그 전후에 있었죠. 어떤 짓까지 하냐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긴급 명령을 그러니까 발동을 해가지고 8월 3일 날인데 72년 8월 3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있었는데 뭐냐면은 당시에 기업들이 재벌 대기업들이 은행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은행 돈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사채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정주영 그 작고한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삼성의 작고한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이 사채업자들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 돈거래하는 명동의 큰 손들 무슨 뭐 이런 것들 드라마에 나오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럼 사채를 많이 그 어느 정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쓰고 있는 사채를 다 동결시켜 버립니다. 뭐냐면은 자 사채업자들은 다 자기가 돈놀이 하는 거 다 신고하라 이거예요, 정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돈들을 그러니까 다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고를 안 하는 사채는 다 무효화시키겠다 이거예요. 무효화시키고 신고된 사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금리를 당시에 사채 금리가 한 40%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강제로 깎습니다. 요금리만 받으라 이거예요. 기업들한테. 이 사채 쓴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먹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공산주의라고 저기죠. 난리법석도 칠 거예요. 박정희는 이런 짓을 했어요. 예? 이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거기다 뭐냐면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이 빌려준 돈도 또 금리를 더 낮춰줘요. 기업들이 어렵다고. 아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 그것도 어렵다고 또 그거 낮춰주기 위해서 낮춰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이 부실화되겠죠. 자기들 그러니까 계속 손실 보고서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거니까요. 시중은행들이요. 그렇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채권을 발행한 거를 한국은행이 그걸 인수하게 해요. 한국은 어떻게 인수하겠습니까? 새 돈 찍어가지고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은행들 돈 지원해 주라 이거예요. 은행들 메꿔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물가 상승률이 당시에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면 누가 피해보는 겁니까? 소비자들이 그대로 피해보는 거죠. 가게가 피해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한은 특융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특별융자를 이런 짓을. 네? 기업들 그러니까는 혜택 주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었어요. 이걸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걸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 어떻게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라고 저기죠.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다 보면은 이 사업을 진출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육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예편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능력도 없는 사람도 개중에 있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사업하다가 사업이 부실화가 되거나 하게 되면 그 부실 기업을 정리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전두환 때는 더 심했었는데요. 이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되게 누구한테 정리를 시키느냐? 이제 인수하는 기업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부실화된 기업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통폐합을 시키고 하는 데 속에서 그 기업들을 인수를 한 기업들이 덩치가 지금 커져가지고 재벌 기업들이 이렇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전두환 때는 80대 초에는 그러니까 부산에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국제그룹을 그러니까 공중분해시키고 예? 그럼 그 기업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면서 그걸 인수한 기업들이 다 오늘날 재벌 기업들인 거예요. 계열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계열사들이요, 재벌 기업들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뭐냐면 대출 원리금, 이 부실 기업이 그러니까는 돈 빌려 쓴 돈도 상환을 그러니까 유예시켜주고 갚지 않게 해주고 이자 지급도 면제시켜주고 그다음에 조세도 감면해주고 거기다 뭐냐면 인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까지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인수시키니까 뭐 땅 찍고 헤엄치기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덩치가 커진 거예요. 덩치 키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덩치 키운 기업들을 이 군사 정권의 실세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쟤네들 지네 능력으로 큰 게 아니라 우리 지원 때문에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도 우리한테 돈 좀 바치라 이거죠. 그래 전두환, 노태우 얘네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수천억 원에 그러니까 저걸 받았고 박정희도 엄청나게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정당 관리하고 정치 자금을 쓰고 개인 또 착복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경유착인 거예요. 정경유착. 우리나라 삼성도 그러니까 뭐 엑스파일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그랬듯이 얼마나 검은 돈들 거래를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화가 된단 말이에요. 기업이 부실화된다는 얘기는 기업에게 돈 빌려준 은행도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돈을 못 받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국은행이 또 특별융자를 해요. 돈 찍어가지고 특별융자를 그 은행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면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도 심해지죠. 그럼 결국 고스란히 뭐냐면 국민의 부담인 거죠. 국민의 부담을 가지고 재벌 기업들을 이렇게 덩치 키워준 거예요. 덩치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재벌 기업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는 개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이다 이거예요. 국민들 희생시켜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뭐 대통령이 자기 권한인 겁니까? 국민들 적어가지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은 이 재벌 중심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 유신 체제 속에서 이게 가능한 거고요. 유신 체제는 분단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분단과 재벌은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이고 쌍생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단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한다거나, 탄압을 한다거나요. 아니면 그다음에 금권 동원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돈 풀어가지고 그러니까는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한다거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통 지원을 다 해준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성장을 만드는 산업정책의 이면에는 정경유착이 그러니까 구조화돼 버린 게 된 것이고, 이 정권과 재벌의 또 유착관계가 되면, 그다음에 뭐냐면은 금융이 그러니까 오늘날 제대로 성장 못한 이유도 정부에서 다 그러니까 주물럭 다 하고 앉았으니까요. 은행장도 그러니까 정부가 다 임명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부정부패가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갔던. 그래서 우리가 옆에 나라인 대만 같은 경우 우리보다 부패가 훨씬 더 적죠. 일본도 우리보다 적죠.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형 이 일본형 모델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식민지형 일본형 모델이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박정희 이 독재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당연히 뭘 지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재벌 중심 경제 체제는 박정희 체제의 쌍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개혁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불공정성의 상징이 바로 이거거든요. 불공정이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게 재벌 중심 경제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화라는 건 뭡니까? 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민주화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때부터 당연히 화두가 된 게 뭡니까? 경제 민주화였던 겁니다. 예? 김영삼 정부 때부터 경제 민주화는 그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에 계속 경제 민주화는 시대적인 과제로. 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예? 경제 민주화가 바로 이러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불공정성이 그러니까는 이 뿌리가 바로 이 재벌 중심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바로 어디에 관련돼 있다고요? 분단 문제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은 이 재벌들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맹 세력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분단을 이용을 하잖아요. 선거 때마다. 예? 북한발 이런 것들의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경제 시스템은요,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지금은 오늘날은 은행이 많이 민영화됐지만은 외환위기 전까지는 다 정부 은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을 다 장악해가지고 은행에 모여있는 돈들을 이걸 재벌 기업들한테 다 지원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은행이 그러니까 만약에 부실화된다거나 했을 때는 결국 한국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지원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지원한다든가 했을 때 그건 다 국민의 희생을 한 것이죠. 그럼 이 재벌은 사실상 뭐냐면 국민의 희생을 가지고 이게 성장을 한 거죠. 국민의 희생을 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재벌 총수들이 그러니까 입마에 포켓 합병한 거예요. 예? 이 김영삼 정부 때 이거는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60대 후반부터 박정희는 성장이 본격화됐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60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이랬었습니다. 근데 60대 후반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 두 자릿수를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소위 고도 성장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66년부터 73년이 무슨 기간이냐면요. 이때 연 11% 성장했어요. 이게 무슨 기간이냐면 우리 월남 파병했던 기간입니다. 자, 미국이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배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 유럽 이런 이제 지역을 나눴을 때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밑에 일본 밑에 한국을 편제화시키는 이러한 전략 속에서 이걸 통합 전략을 아시아의 그러니까 지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을 그러니까 이거를 협력 관계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이 지배와 피지배의 어떤 하나의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이제 미국이 강요를 해서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국교 수교해라. 이걸 이제 그거 하죠.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얘네들이 갈등을 빚는 한에 있어서는 동아시아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지배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수교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동시에 베트남전에 그러니까 파병을 이제 요구를 하죠. 우리 국민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전쟁에다가 밀어넣는 걸 요구하죠. 박정희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뭐냐? 경제 지원, 경제 원조, 군사 원조, 뭐 이런 거. 예? 이게 뭐냐면요. 이러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경제 원조와 군사 원조라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때부터 소위 만들어진 게 우리가 지난해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에 우리가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가마우치 경제라는 게 있었었죠. 가마우치 경제.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제목에. 가마우치 경제라는 말이 있죠. 가마우치라는 게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새입니다. 새. 새인데 어떤 새냐면은 일본의 어부들이 그러니까는 이 고기를 잡는데 가마우치라는 새를 이용을 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이용 어떻게 잡냐면요. 이 부리가 길어요. 가마우치라는 새가.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 새가 이걸 먹어버리면은 도라미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 여기다가 이제 삼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묶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 고기를 어부가 가져가는 거죠. 사람이 챙겨가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80대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가지고 가마우치 경제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 미국이 그러니까 월남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파병시켜주는 대신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군사 물자들 있잖아요. 베트남전을 하면서요. 그 물자들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그 물자를 만들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다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해다가 그걸 조립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을 해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다 수출을 해더라도 결국 이익은 누가 받아가는 거, 누가 챙기는 겁니까? 일본이 부품과 중간재를 팔은 소재나 부품 이런 걸 팔은 일본이 다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마우치 경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급증하는데 보게 되면 무역 적자도 같이 급증을 합니다. 자, 봐보세요.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1965년경만 하더라도 한 6,200만 달러뿐이 안 됐었어요. 근데 70년 5년간에 한 6.5배로 증가해요. 연 45%씩 막 증가를 해요. 그렇죠? 이 65년, 73년 이 파병한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16.4배나 증가합니다. 연 42%. 미국에 대한 수출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대한 수출 급증이 당시에 60년대 후반에 성장률을 그러니까 급증시킨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일본에 대한 수입도 급증을 합니다. 일본의 수입은 89배나 증가를 해요. 연 35% 증가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일 무역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 수출해 가지고 버는 돈을 일본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가마우치 경제라고 한 거예요. 일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시절 때, 식민지라는 게 뭐라 뭡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로부터 수탈해 가는 거잖아요. 그게 현대화돼 버린 거죠. 말이 독립된 국가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종속이 다시 그러니까 이 종속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분업 구조, 종속적인 분업 구조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식민지형, 일본형 모델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역 적자는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박정희 지배하기 전까지는 한 요 정도 했었는데, 박정희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증가하느냐? 예, 봐보세요. 박정희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61년도 박정희가 처음에 집권할 무렵에 한 2억 한 7,500만 달러에서 한 52억 한 8천만 달러까지 급증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무역 적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무역 적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인 달러보다 수입을 할 때 나간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적자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입을 챙겼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중간재라든가 부품값들을 결제를 해줘야 돼. 그럼 돈이 나갈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파는 거 가지고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빚을 내가지고 일단은 변통을 해야 되겠죠. 부족분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린 거예요. 돌린데 이게 항상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죠. 가끔가다 그러니까 빚을 못 얻게 되면은 뻥 터지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외환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박정희 때도 외환위기가 몇 번 터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IMF는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통화기금이죠. 국제통화기금이 그래서 뭐냐면은 구제금융을 그 당시도 이미 빌려주고 했었어요. 외환위기로 이걸 폭발시켜봤자 별 득이 없다 보니까 안 했을 것뿐이고 IMF로도 계속해서 이런 금융을 그럴 때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했던 거예요. 즉 외환위기 97년도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증가,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무역 적자가 같이 크게 증가하는, 대외 채무가 급증하는 이런 구조예요.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흔히 경상수지 적자를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어떠냐. 이게 커런트 어카운트의 경상수지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예? 여기가 0%인데 0% 항상 다 밑에 있잖아요. 이 실선이 경상수지 적자가 항상 적자였다는 얘기예요. 박정희 기간 동안에 항상 적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채무가 그만큼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대외 채무예요. 점선이요. 점선 대외 채무는 이쪽 수치입니다. GDP 대비 이쪽인데 어디까지 증가합니까? 쭉 해가지고 여기 50%까지 GDP 50% 근처까지 여기 증가해 가요. 있잖아요. 그렇죠? 대외 부채가 크게 증가해 간 거예요. 이게 박정희 시대 때니까 우리가 성장해 그러니까는 이 실제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재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자산이다 이거예요. 국민들의 희생성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개혁의 기본적인 우리가 핵심은 뭐가 되냐? 재벌을 사회적 자산화 시키는 이 과제라 이겁니다. 사회적 자산화 시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사회적 자산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국민연금이 재벌에 대해서 많은 주식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국민연금한테는 투자만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앉아있죠. 도대체 그게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기업은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것이고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경영권과 지배된 지배는 우리가 기본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만 하고 경영은 간섭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재벌 기업들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소유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인이나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이 그 재벌들의 입장을 그대로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박정희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희생시켜가지고 박정희 시대에 이룩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장의 내용이라는 것은 성장의 내용의 규모도 우리가 다시 첫 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GDP가 경제 규모가 박정희 18년 동안 30배. 이 18년 동안에 그러니까 국민소득도 1인당 국민소득도 한 21배 증가했다 이거예요. 이 증가한 것이 외형적인 이러한 성장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했고 제조업을 가지고 이게 가능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장의 혜택을 대부분 누가 가져갔냐 이거예요. 국민들 희생 속에서 재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져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똑같은 방식의 성장이 옆에 나라인 대만에서도 이루어졌는데 대만은 그런 우리처럼 그런 재벌이 없다 이거예요. 재벌이 없어요. 재벌이 없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왜 재벌이 이걸 다 그러니까는 이 이익을 이렇게 독점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이런 성장을 그러니까 이 성장은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이거예요. 예?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이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박정희 시스템은 박정희의 이거에 대한 신화는 제가 볼 때 이 굉장히 왜곡된 그러니까 우리가 기득권층들의 하나의 논리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박정희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박정희는 뭐 극복하지 않아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딸인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사실상 경제는 붕괴가 됐다는 점에서 수명을 다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러니까는 이 환상을 가지고 있고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요. 우리 사회 속에서 소위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러니까 식민지를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학자들 있죠.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을 소위 위안부도 그러니까는 자발적인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일본의 학자들 있잖아요. 일본의 지식인들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식민지 시기에 일본 시대 때 그러니까는 조선의 경제 성장이 있었다 이거예요. 식민지 시기에도요. 근데 그게 박정희 시대 때 그 성장 방식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게 되면요. 박정희 경제 시스템이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사실 자기 고백을 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식민지 조선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있었고 경제 개발이 있었고 그 경제 개발 방식은 박정희 시대 때의 경제 개발 방식과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박정희 시대 때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에도 굉장히 엄청난 그러니까 개발과 성장을 했다는 얘기고 그게 식민지 시기를 미화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근거로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간접적으로는 박정희 시스템을 그러니까 사실 식민지 시스템과 같다는 것을 자기 고백한 것이고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라는 건 뭡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다 더 잘 사는 건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냐 이게 무엇을 위한 성장인 거냐 이거예요. 한 사회 전체가 같이 그러니까 그 이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를 해야지 그게 우리가 바람직한 것인지 소수가 독점을 하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제목으로 얘기했었죠. 제목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손실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뭐 이런 거 우리 너무 익숙한 경험이잖아요. 외환위기 때도 금목이 국민들한테 다 떠넘기고 그렇죠?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하고 같이 안 날아갔죠. 재벌하고 소수 권력들이 다 사유화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성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걸로서 이제 마치겠습니다.